부분이거든요. 주인공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런 일을 누구나 이제 신경 써서 하는데 조연들 이 영화는 특히 또 주조연이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앙상블 영화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은 각본을 잘 쓰더라도 또 찍어놓고 나면 편집에서 누군가는 희생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모두를 이렇게 보살펴주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성취는 정말 감독의 기량이 아주 물이 오른 것 같은 그런 경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두 분뿐 아니라 기억나는 배우들, 캐릭터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른 거 생각하면 제가 영화를 볼 때에는 정말 한 90분짜리 영화처럼 훅 지나가 버렸는데 물어보니까 2시간이 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또 복기를 해보니까 이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다루었는데 이게 2시간 남짓 가지고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게 이 사람들 다 다른 거 생각해보면 한 3시간짜리 영화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해냈는가 하는 또 그 정반대의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인물들을 어떻게 이제 창조하고 그들을 이렇게 골고루 잘 표현을 해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부터 감독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박찬욱 감독님이 그 GV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일부 개봉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힘내. 2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 그렇게 먼 곳에서 전화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이게 저의 문제인지 전 데뷔할 때부터 시나리오 써서 들고 갔더니 이거는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제 데뷔작이 한국은행 터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5명인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2명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인공이 5명이라는 건 약간 B급이거나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제가 주인공, 그러니까 모두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인물이 나와서 드라마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 또한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도둑들의 경우는 이제 10명이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10여 명 남짓한데 배우들에게 이를테면 옆에 준열 씨랑 둘이 있을 때는 준열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고 김태리 씨를 보게 되면 태리야 이 영화 네가 주인공이니 모두 다 김우빈 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두 신선조차도 자기들이 그게 주인공이고 이들은 무릎과 이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배우들이 그 말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각 씬의 주인공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2부의 경우는 이 영화가 처음 일부를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한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아니고 약간 서머리 같은 게 6분 정도 흘러나와요. 그거를 저는 1년 반 동안 편집을 52번을 해서 이 영화는 52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앞에 서머리를 할 때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김태리 씨랑 김우빈 씨에게 오프닝이 혹시 김우빈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테리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사를 나레이션을 적어줄 테니 이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그 둘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결국 김태리 씨가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되셨고 정말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네. 핸드폰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 잠시만요. 근데 혹시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네, 미안하게도 무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룩은 이 사건 전체를 아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떤 씬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레이션 시퀀스에도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위해 싸우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준열 씨는 주인공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정말 시간 계산해 보니까 그게 6분이잖아요. 앞에 요약이 그것만 6분이니까 본 이야기는 2부의 이야기는 2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이 크레딧을 빼면 아마 1시간 58분쯤 되는데 그 6분을 빼면 1시간 52분이 되는데 제가 찍은 영화 중에 그럼 가장 짧은 영화가 된 셈이죠. 10명의 그 주인공들을 거의 주인공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지금 벌써 몇 편째 한 거예요. 여러 편 하다 보니까 진짜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명 나오는 거 못 쓰겠더라고요. 안 써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5명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 길로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명만 나오는 영화도 보고 싶다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영화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고. 네. 앞으로는 그런 영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어땠어요? 이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기 전에는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했겠지만, 거기에 속겠지만, 그 시나리오 읽고 나서까지 속을 수는 없잖아요. 어땠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387일 촬영을 했지만 저희 배우들이 387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미술, 로케 이런 현장의 상황들 때문에 과거 씬을 1달, 2달 이렇게 찍고 이제 현재 씬을 또 1달, 2달 이렇게 찍으면 과거에 치중하고 있는 배우들은 1-2달을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한참을 놀다가 온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그 1-2달 동안 도대체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아닌가 봐요. 모두가 도대체 이 영화는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정말 주인공이 누구? 저는 일부는 무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부는 이한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류준열 엔딩으로 택시! 이것은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요. 시작은 김태리 씨로 하고 엔딩은 여기 계신 분으로 하고 하면서 두 분 다 주인공인 거죠. 박 감독님이 제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거 듣고 보면은 뭐 주인공도 아닌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엔딩 원래 각본이 이랬어요? 네, 제가
감독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 택시라는 대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존 카사베츠 영화에 레옹에서 성별만 바꾼 글로리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아주 멋있는 주인공의 택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98년에 보고 택시에 꽂혀서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무르기 택시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라고 아예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르기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무르기는. 그 이한이 주소도 모르지. 그때 무턱대고 잡아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찾아갈 거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사니까 그래도 아무리 얼치기 도사라고는 하지만 이제 눈을 떠서 진짜 도사가 됐는데 영화 끝날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특별한 능력으로 어떻게든 찾아갔겠지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막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시비 붙고 그래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막 상상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2년 동안 썼는데 시나리오도 한 4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요. 무르기 택시를 타고 가요. 말씀하신 대로 택시 기사와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가고 있는데 그 무르기 시간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남아있던 두 신선이 우리도 갑시다 해서 가고 그 택시로 둘이 탕 떨어져서 3명이 유치장에 갇히는 뭐 그런 씬도 쓰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는 다른 버전으로 한 편 더 만들 수도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가 있긴 합니다. 그 편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부는 훨씬 더 과거 현재 그 교차가 왔다 갔다가 더 좀 빈번하지 않았나요? 네. 일부는 8개의 시퀀스인데 4번씩 과거 현대가 왔다 갔다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네. 이부는 원래부터 그 교차가 좀 덜한 식으로 각본이 쓰여져 있었나요? 아니요. 각본은 똑같이 8번 나눠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붙잡고 너 왜 일부가 안 됐는지 아냐. 저는 극장에 들어온 관객분들은 모두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 약간씩 비틀어져 있는 저 서사의 구조를 다 맞춰나가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들은 다 그렇게 시간들이 조금씩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썼었어요. 근데 일부를 쓰고 개봉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왜 편집본이 쉬운 2개가 됐냐면 과거로 시작하는 것 아니면 현대로 시작하는 것 과거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걸 4번 반복하는 것 3번만 하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다가 지금의 구조에 가까운 걸 한 30번쯤 편집을 했을 때 찾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한희 씨가 했던 민계인이라는 역할이 현대에 처음 등장할 때 되게 빠르고 본능적으로 관객분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씬만 그 족자에 걸린 능파를 보면서 조상님하고 그 씬을 재촬영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씬이었고 그거는 한 서너 개의 씬이 거쳐서 이제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하나의 씬으로 재촬영을 하루 만에 저희 사무실 지하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저희 연출부 친구들은 감독님 죽더라도 과거와 현대가 다시 4번 반복돼야 됩니다. 파와 아닙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와 과거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가 국권이 나뉘어서 저는 집에 가고
술 취해서 집에 가고 그들만 술 먹은 채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10번의 버전을 만들고 정말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일부처럼 그 시간을 넘나드는 과정은 좀 더 적긴 하지만 이게 아마 제가 해보면서 찾았던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좀 적재적소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이어져 가고 그래서 배우 그 역할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커지는 방식이었고 이것으로 선택하게 됐죠. 궁금하다. 그 다른 버전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로 시작한다면 어떤 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로 시작한다면 이한희 씨에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민계인에게. 주인공이 또 있어요? 아니, 그분도 주인공이죠. 근데 그분이 내가 학교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 저희가 이한과 이한희 씨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에 이한이라고 해요. 네, 어떤 할머니가 가드를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차가 있었고 차가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남자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 민계인에게 찾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조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계인이 학교로 가서 가드와 제가 누구 이모인데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일부의 장면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가. 그 장면도 재미있었지만 그 장면의 문제는 그래서 그 장면 삭제되고 다시 족절을 보는 걸로 다시 재촬영을 해서 넣었는데 그 장면의 문제는 일부가 너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이 이제 1월이 됐으니까 재작년에 가을에 한참 하다가 담배를 제가 1년 반을 끊었다가 편집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배를 다시 피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고민할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준열 씨는 그러면 이 각본을 읽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자기 안에 뭔가 있다. 좋지 않은 존재가 들어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그 깨달음 그리고 이제 그 딜레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데 그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이제 제 자신에 빗대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갖고 있던 힘이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이제 가드의 힘을 빌어서 도산으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예술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때 재능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드는 고민들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저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냥 물론 밖에 나가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재능이 없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랄까요?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만나고 무릎을 만나면서 재능과 노력이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답은 못 내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기는 얻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재능이 없음을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뭐 계산기 두들기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데 무릎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답을 찾고 있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관객분들이 그런 걸 조금 자기한테 접목시켜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대답이네요. 그런 생각은 또 못 해봤네. 저도 그 준현 씨 대답 듣고 되게 놀랐는데
저는 언제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은 모차르트 같고 어떤 인물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좀 쓰는 경향이 있는. 그 타짜 때도 고니는 모차르트 같은 인물이고 아귀는 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 대범한 사람,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거는 역시 도둑들을 쓸 때도 이번에는 그 마카오박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고 그 뽀빠이가 살리에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영화 감독을 하면서도 어쩌면 영화를 찍을 때나 이렇게 양복 입고 여기 이렇게 있지 영화를 안 찍을 때는 나는 어떤 숨어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릎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 무릎한테는 그런 모차르트 살리에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인물이었던 거네요. 여전히 무릎을 모차르트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또 어떤 한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얼치기 도사라는 어떤 뭐라 그러지? 컴플렉스?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죠, 실은.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누가 준 걸 받아서 이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가드집 앞에 기차가 엎어지고 돌무더기 안에 딱 묻혔을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무더기에 있었을 때 진짜 추웠죠. 또 얘기가 반은 스티로폴이고 반은 진짜거든요. 그때 이 무르기라는 캐릭터가 어쩌면 그것이 없이도 나는 정말 괜찮은 도사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진짜 부채에서 칼을 꺼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게 이제 어쩌면 모차르트에 대한 저의 환상이나 판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준열 씨 연기 중에 2부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 시작 부분에 이한이 이제 막 싸우고 난 자리에 와서 시장에 장터에 와서 나무 만지면서 고양이 털 보고 이렇게 가구나 뭐 이러고 그 잡지를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좋았어요. 뭔가 이게 얼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쓱 보면 이렇게 그걸 그렇게 의시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구나 이런 그런 캐릭터라는 게 한눈에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야기 연장 같기도 한데 늘 우리 뭐 감독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작업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하시니까 이게 어떤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자기 것을 어떻게 세련되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쇼오프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고민이 있는데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어떤 태도나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제 속에는 나는 재능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막 이렇게 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속마음은 사실 난 되게 지금 부족한데 저 사진전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지금 사진 개인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겸손할 때 내가 정말 겸손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겸손하면서 스스로는 이 겸손해서 뭔가 지고 싶거나 여기에 눌리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막 떠벌리고 다닐 때는
나 그 정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속에 드는 거예요. 무르기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내가 막 또 주절주절 떠벌리고 막 있는 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내 고민이나 그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허풍으로 좀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제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좀 표현된 것 같아요. 테리 씨는 자기 캐릭터 어떻게 처음에 해석하고 계획을 짰어요? 일단 처음 읽을 때는 이안이라는 단독 캐릭터는 좀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전체 캐릭터들 쫙 읽히고 그 흐름 속에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감독님의 그 이야기에 막 신나서 이렇게 합류하다가 에헤 하고 제가 이안이가 돼버렸는데 아이쿠 이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이 친구가 인간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있달까? 네, 그래서 거창하고 멋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계속 이안이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이런 찡찡거림을 하면서 또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디 더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됐을까? 이제 곧 2부를 제작 발표를 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2부 인터뷰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안이에 대해서 이안이의 어떤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안이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포인트니까. 근데 이게 암만 해도 어떤 단어를 찾자면 사명 같은데 이 사명이란 단어를 아무리 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자라왔으니까 이런 부모가 있었고 이런 친구가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중간중간에 구멍들을 메꾸면서 이렇게 좀 연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명이란 말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제가 이 말로 이안이란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춘인 것 같다. 이안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고 또 지구도 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청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니까 너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사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촬영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고 뒤에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지점. 특히 2부에서는 이안 테리 씨 연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의젓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촐싹대고 뭐 까불고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영화 분위기고 그런 인물인데 테리 씨의 해석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 같은 그런 뭔가 어려서부터 생각을 갖고 성장한 어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유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젓한 모습이 보였어요. 말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그 과거 속 인물들이 좀 대사를 각본도 그렇고 대사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TV 사극 드라마의 그 흔한 그런 말투도 아니면서 현대식
말투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점잖고 의젓하고 조금 한국식의 운치나 해학도 있고 말할 때 그 장단도 있고 운도 맞추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참 잘 쓰여졌고 배우들도 적당한 템포로 다 잘 한 것 같은데 특히 테리 씨의 대사가 저는 특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두 분만 나왔지만 여기 나온 그 훌륭한 배우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이 한 명 한 명 조금 짧게 좀 얘기 좀 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염정아, 조우진 두 분부터 해볼까? 염정아 씨는 저랑 영화는 3편이라 이제 이 외계인 2를 포함하면 이제 4편을 같이 했던 배우예요. 제 데뷔작 때 같이 했던 배우셨고 할 때마다 너무 현장에서 편하고 도움이 되고 같이 영화를 찍을 때 즐거움이 큰 배우인데 문제는 염정아 씨가 드라마적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코미디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자르트. 타고났죠, 염정아 씨. 그래서 염정아 씨한테 염정아 씨가 물어봐요. 감독님 이거 웃기자고 한 거야? 아니야. 절대 웃기자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 사람은 신설이잖아. 아 그렇지 신설은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면서 본인은 코미디를 안 했다고 우기는데 약간씩 핀트가 안 맞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과장돼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아 씨랑 작업을 할 때 너무 즐겁고 테리 씨도 그렇지만 정아 씨도 촬영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 차에 안 가 있고 꼭 옆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옆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꼭 나는 주인처럼 있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왜 여기서 졸고 있는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옆에 또 조우진 씨는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시나리오를 읽고 있어요. 저희가 촬영한 지 11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러고 읽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진 뭔가 시나리오에 새로운 게 있나 봐. 그랬더니 이게 정한 누나랑 옆에서 연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우진 씨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 찍기 전부터 김의성 선배한테 저 조우진 배우랑 술 한번 먹고 싶은데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맥주를 먹고 그리고 꼭 이 배우랑 같이 해야지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악당 조우진 씨가 하는 악당 진짜 끝내주잖아요. 근데 악당도 잘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역할도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우스꽝스러움을 너무너무 높은 단계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대충 우스꽝스럽게 하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거기에는 천연덕스럽고 시침이 뚝 떼고 봐야 되는 좀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은희 씨는 근데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진 조금만 더 제발 대사할 때 숨 안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정말 어느 누가 코미디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적정선에서 저의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두 배우만 앞에 있으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약간 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김우빈 씨도 이 제3의 주인공이죠. 나 이번에 참 조우진 씨가 이성계가 왕이 됐냐고 묻는 건데 그래서 정말 거기 그러니까 이걸 고려시대로 한 이유는 이 영화를 저는 복식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조선시대 복식은 언제나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복식을 연구하고 그 복식대로 입으면 좀 더 배우들도 편할 테고 그리고 실제 그 고려의 문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근데 일부 상영을 하고 나서 옷이 중국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고려 옷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 옷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마치 중국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꼭 그 대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전해쯤에 벌어진 일이어서 아마 그 민초들에게는 이성계가 왕이 될지 고려가 망할지 말지가 되게 좀 궁금한 시대여서 현대로 왔을 때 딱 그 대사 한마디만 쳐도 이제 관객들이 그냥 재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대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영화에서 1980년대 인물이 23세기에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어요? 뭐 이런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김우빈? 김우빈 배우는 뭐 인연이 너무 깊죠. 이전에 하려고 했던 영화에 같이 하려다가 조금 일이 생겨서 미뤄지고 그래서 반드시 우빈 씨랑 같이 하고 싶다. 어떤 역이라도. 그래서 우빈 씨가 작은 역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가드는 작은 역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런데 우빈 씨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저 액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액션을 또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드의 역할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드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너무 우직하고 아까 테리 씨가 얘기한 대로 사명이 너무 강한 캐릭터니까 제가 그런 캐릭터만 써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썬더라는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서 1인 2역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거고 제가 우빈 씨가 했던 장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이들 모두가 다 현대로 갔는데 무룩만 다시 그 병단정에 남아있을 때 썬더에서 나와가지고 무룩이 하면서 이마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후회하는 건 한 대 더 때리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때려야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준열 씨가 우빈 씨보다 나이가 많죠. 오늘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그랬더니 제가 우빈이보다 3살 많잖아요. 네가 많아? 그거를 오늘도 난 들었어요. 같이 했던 배우한테. 우빈 오빠가 워낙 어른스럽게 보이니까. 다른 얘기 그치? 다 달리 얘기하면은 애 같았다는 거야. 무슨 얘기가 있었죠? 그래 자기가 맞는 장면이 좋았다고. 한 대 더 맞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제가 너무 어려웠던 장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썬더는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하바를 다 끌고 우주로 갈 거고 이 모두는 다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기 한 달 전부터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장면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썬더는 그냥 걸어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저런 게 나타났어 이러고 계속 찍으면 그 장면도 되게 평범해지고 제가 열심히 찍으면 찍을수록 너무 심파적인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시작은 김우빈 씨 걸어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의 큰 이미지처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는 아니지만 뮤직비디오적 방식을 차용해서 그 씬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염정아 씨 이렇게 날아가는 거 찍고 아주 힘들게 찍고 조우지 씨 날아가는 거 찍고 자기 날아가는 건 되게 수월하게 찍고 그리고 김우빈 씨가 음악에 맞춰서 걸어가는데 이게 뭔가 이 각각의 인물들의 밸런스가 맞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김우빈 씨가 모델이었구나. 그러면 이거 누구는 언급하고 누구는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야 돼. 재빨리 해야 되겠네요. 또 누구 남았죠? 소지섭. 우성소. 의사. 이게 등장인물이 많은 영화를 찍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소지섭 씨는 잘생겨서 멋있어서 캐스팅했습니다. 실은 소지섭 씨는 이전에도 뭔가 제가 어떤 작품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소지섭 씨가 악당으로 나오면 그것도 안에 막 무슨
외계인이든 캐릭터로 나온다면 모두를 깜짝 놀래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 소지섭 씨는 실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그 성품이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소지섭 씨는 탑3 안에 들 정도로. 어제 널 얘기 안 했어. 아니 여기 있는 나머지 누군가요? 2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한희 씨 아까 얘기하는 걸로 가름하고 가장 이상한 우리 능파 성규 씨는 이 영화를 일주일 전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게 자기가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고 자기가 나왔던 영화 통틀어 이렇게 멋있는 역은 처음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 눈을 가려서? 네. 이게 뭐 눈을 가려서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맹인 검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들을 다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주 태극권 같은 권법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 태극권을 찍을 때 그때 권투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태극권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이트가 나오길래 이건 권투 아닌가?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한 2달째 찍고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실제로 저희 영화는 아주 잠깐 와서 찍었는데 만일에 능파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훨씬 심심한 영화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한 그 정말 좋은 사람의 탑3 안에 진상규 씨가 들어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진상규 씨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걸로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능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능파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투명한 망토를 쓰고 도망가죠. 그때 또 우왕이 장이가 그 시끄럽게 만들고 나는 그 장면이 정말 백미 중에 하나 같았어요. 제일 재치 있고 보기에 재밌고 약간 어린이서부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한국적이고 그 우왕이 장이가 나는 처음에 각본을 읽었을 때부터 이름도 재밌고 고양이고 부채 살다가 나오고 그 모든 설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그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쿵짝쿵짝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62년도인가 성춘향이라는 영화에 그 변학도가 춘향이를 잡아오라고 할 때 2명의 포졸을 보내요. 근데 그 2명의 포졸이 당대 엄청난 배우셨던 김희갑, 그다음에 구봉서 그 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이서 걸어갈 때 하는 대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춘향이 나쁜 년 우리가 이 양반이랑 결혼했다고 어쩌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지. 봐주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랬는데 가서 쩔쩔매고 실제로 가서. 근데 그 영화를 볼 때가 아마 제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두 분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왕장을 만들어서 모르게 부채 안에 넣어줬는데 문제는 넣어놓고 보니까 이게 전원치 때 그 유해진 씨가 강아지였잖아요. 그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 했다가 이제 그들은 원래 그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정근 배우 신정근 선배를 생각하고 쓴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근 선배는 주로 악당을 하거나 근엄한 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고양이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우리 좌왕 했던 그 이시훈 배우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그 공 감독님이 아주 엉뚱한 형사 같지 않은 형사
그 거기에 나오는 형사 같지 않은 형사인데 그 기생충을 보고 저 배우는 누굴까 그래서 만나봐서 했는데 아마 이 영화를 혹시라도 한 번 더 보신다면 그 이시훈 배우랑 신정근 선배가 연기할 때 정말 고양이처럼 행동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많이 있어요. 난 그 저항이가 이시훈 배우죠. 저항이 죽는 장면이 좀 많이 슬펐어요. 거기 그 연기도 좋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다행이었지만 그때는 음악도 난 음악이 거기가 제일 좋더라. 감독님도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많이 작업하시죠? 정말 천재죠. 모차르트. 아 맞아요. 저는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타짜 때부터 지금까지 5편을 같이 했거든요. 타짜를 만들어 왔을 때 이 음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그래서 화면에 넣는데 그런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타짜의 고독함 정서는 다 그 음악에 빗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의 음악을 만드는데 1년 동안 제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없다고 계속 투덜투덜 대면서 그 장영규 음악 감독님한테 서랍 속에 넣어놓은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도무지 맞지 않아서 그냥 내팽겨둔 그런 걸작이 서랍 속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도 그 음악을 꺼내서 안 맞을 것 같은데 하고 틀어주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수정하고 해서 만들어진 곡이고 아마 이 영화는 좌왕이 느닷없이 그 조각조각 날려서 바람에 흩어질 때 이 영화는 드디어 조금씩 그 뭔가 숨겨둔 베일을 벗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거기에 큰 드라마틱한 정서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픔을 관객들이 느끼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저 뭐지? 라거나 이제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거나 좌왕은 좀 불쌍한데? 라거나 그 정도의 감정만 근데 좌왕이 표정이 그냥 뭐랄까 좀 어이없어하는 듯한 거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슬펐어요. 우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것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저기 한 분이 하나만 질문하기. 안경 안 쓰고 왔어. 부채를 들고 계시고. 네, 저기 부채 들고 계신 안경을 안 쓰고. 네, 오늘 외계인 2부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 이게 부채가 제가 외계인 1부 보고서 그때 이벤트로 당첨됐던 우왕 좌왕이 그려져 있는 부채입니다. 예. 그 2부를 보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1부에서는 그 민계인 이제 고모가 그 아이들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방을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엿듣다가 그냥 그 이모 지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2부에서는 방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약간 내용이 그게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영화적 그 요소를 위해서 약간 설정이 약간 수정이 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은 원래 일부에서 이모 지나간다 하고 방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다시 쓱 와서 기대해서 보는 장면까지 다 찍었었는데 그 2부에 저희가 이모 지나간다 뭐 하는 1부에 나오는 똑같은 쇼트 그러니까 컷을 집어넣어서 편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정확히 보신 게 1부와 약간 내용이 다른 쇼트지만 약간 이 정도는 영화적 허용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정말 딱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딱 걸렸네. 네. 에헴 다음 질문. 저기 손을 들고 계신 네 계단 옆에 가문을 입고
영광입니다. 저는 최동원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 감독님은 이야기를 쓰실 때 가장 먼저 이제 고려하시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게 캐릭터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적 요소인지. 네. 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첫 번째 느낌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어떤 게 주입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캐릭터를 구상하는 게 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데려다 키우는 아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멀치기 도사 한 명이 뭔가를 찾으러 헤매는데 그것이 이 현대에서 벌어진 일의 스토리의 여파로 과거에서 그것과 마주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줄 캐릭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캐릭터를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스토리를 위주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스토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캐릭터만 찍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서 두 번째 줄 흰 옷 입으시고 한두 씨 안경 쓰시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먼저 최동원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을 한 자리에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하기 전에 최동원 감독님께서 범죄의 재구성의 팜플렛이에요. 지금 이게 개봉한 지 올해가 2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서 고이 간직하던 거 들고 왔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편지도 써왔는데 드릴 기회가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감독님과 배우님께 모두 드리는데요. 감독님의 생각 안에 모든 펼쳐지는 이야기와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정말 프로덕션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감독님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부를 보고 사실 혼자 너무 기립박수를 치면서 보았고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서 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하고 감독님들 질문을 블루스크린에서 찍을 때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달랐을 거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찍는 그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에피소드나 어떤 부분이었는지 좋았고 이런 부분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외계인이 잠식해도 우주를 다 사줄 만큼 무르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으로 시작했어. 뭐죠? 이 진심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제가 범죄의 재구성 찍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올드보이를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해에 개봉을 했어요. 감독님이 3월에 개봉을 하시고 저는 좀 뒤에 했는데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막 휩쓸고 다니실 때 저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신인 감독상을 타러 다녔던 그래서 언제나 술은 올드보이 팀이 사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이렇게 술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뭐 이제 근데 하나도 안 늙었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정식 명칭이 영화 예술 공학
아카데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영화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테크놀로지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화과를 나오지 않았고 영화 학교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영화를 배울 때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의 느낌이 아직 지워지지 않거든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촤르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나는 너무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전우치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흥미로운 그 묘한 세계, 그러니까 그 판타지는 리얼리즘의 반대에 있지만 리얼리즘이 주지 못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상한 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 그 점점 그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블루스크린 앞에선 이 두 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엄청난 애로사항은 사실 솔직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쭤보면 감독님께 대충은 어떤 그림들이 상상이 되니까 그 상상되는 걸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이야 제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으로 집중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루기는 어땠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블루스크린을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뷰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요? 네. 네. 그 로봇 춤 있잖아요. 네. 그거 이러고서는 네네네. 다 벗겨지는 거. 네네네. 그것은 무술 감독님한테 지도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생각해내신 건가요? 무술 감독님 바빠요. 그것까지 다 못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노버렸어요. 근데 이게 인터뷰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 블루스크린 어떠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 사실 블루스크린이랑 무대에서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전 똑같더라고요. 이러고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우들은 보통 이제 상상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빈 무대에서 연극도 해보고 뭐 영화라는 것도 눈앞에 수많은 스태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배우가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또 막 뭐 몰입을 해서 이런 또 연기를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참 저는 별반 큰 차이 없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어디까지 구현이 되나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기술이 전 늘 이렇게 얘기해요. 2023년인데 뭐 핸드폰이 안 터질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2023년에 왜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이 안 터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또 질문을 해요. 준열아, 나 이거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뭐 아이패드에서 뭐 축구를 볼 수 있니? 갑자기 이래요. 늘 TV에서 보다가 아빠 2023년에 안 되는 건 없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블루스크린도 의심이 들 필요가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늘 해왔던 거고 얼마나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싱크를 맞춰가는 거가 중요한데,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의 핵심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이랑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1년간 감독님네 집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감독님보다도 많은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테리가랑 제가 어떤 사이였고 서로가 어떤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혹은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를 아는 거. 이랬을 때 연기가 더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감독님이 어떤 상상했던 그림, 영화, 이야기들이 제가 그동안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과 나눴던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눈빛만 보고도 안다는 게 그런 어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블루스크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뭐 선물도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넷째 줄에 이한 맞지? 네, 이한한테 질문 질문 있어요라고 하신 분. 안녕하세요. 그 이안한테 질문 있는데 이안이 현대로 돌아온 후에 원래 살던 집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장면이 감명 깊었는데 이제 현대로 돌아왔을 때 이안은 가족도 없고 친구는 아이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어떤 감정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 친구한테 남은 것이 어떤 감정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장면에 원래는 감독님이 나레이션을 넣고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셨고, 저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감독님한테 보내고, 감독님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고 막 이랬었고, 제가 보냈던 나레이션의 한 버전에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떠났고 나는 이제 혼자 있고 침대는 나의 몸보다 훨씬 작아져 있네.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 못 마친 학교를 가볼까? 이런 나레이션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희망적으로 끝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뭔가 너무 쓸쓸하게만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쓸쓸함을 우리의 택시가 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너무나 만족하는 결말 엔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셨어? 그냥 내 생각한 거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한이 한 번 나오고 저 한 번 나오고 다시 이한이 한 번 나오고, 그거는 이제 서로를 생각했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뭘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3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테리 씨 얘기는 나레이션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다 헛수고됐다는 거라고 결국 유준열 택시로 다 잡아먹혔다는 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3자 의견 한번 들어보면. 아니, 후배 감독이 선배 감독님이 그만 딱 끝내시겠다는.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네, 저는 마치 집으로 구한 것 같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테리 씨가 굉장한 우울감과 허탈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과거로 돌아간 무릎도 똑같이 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영화 촬영 중에 이게 멜론가요? 물어봐서 아니 멜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두 분 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허탈감 때문에, 또는 그것이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릎으로 하여금 다시 그 이한이 살고 있는 이 세계로 다시 넘어오게 만드는 힘은 그런 허무함, 허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하고 물러갑시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모르게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만 된다면야 밤새 수다 떨고 싶지만은 이렇게 아쉽게 끝나게 됐네요. 여러분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고 또 GV도 즐겁게 보셨다면은 꼭 주변 분들한테 좋은 말씀으로 홍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자리에서도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먼 걸음 해주신 박 감독님 덕분에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한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영화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외계인 2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저희 영화 첫 시사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쉬우셨죠? 그리하여 저희가 앞으로 2번의 주의를 더 계획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질문하시려고 손드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 또 기회를 한번 잘 노려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박찬욱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성 감독과 두 배우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고 안전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자, 오늘 택시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개봉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엔딩에 유진열 씨가 돌아가 택시를 외친다는 거는 조금만 참으셨다가 재밌게 혼자만 간직하셨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유진열 씨가 원래 얼치기인데 알고 봤더니 가드의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등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 오늘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일주일 후에 살살살 푸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